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식품진흥원 글로벌 푸드 얼라이언스의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and welcome to the third Global Food.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푸드 얼라이언스 3차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이 세션은 글로벌 푸드 투어 협의체 활동의 일환입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의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미나를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빛내주실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세계 식품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혁신적인 푸드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직접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먼저 발표를 듣기 전에 먼저 특별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의 김덕호 이사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김덕호 이사장입니다. 오늘 세계 식품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혁신적인 푸드테크 솔루션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푸드테크 분야의 최신 기술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우수 기업과 전문가들이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같은 시간에 우리 식품진흥원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식물성 단백질 연구와 생산 방법을 연구하는 세계 식품 지속 가능성 현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식품진흥원의 핵심 기업 지원 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록 현장에서는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연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한국 글로벌 식품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해주신 김덕수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조연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원에서 박정섭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유 주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박 차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생산 체계입니다. 특히 공유 제작 체계를 저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국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공유주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공유주방, 세 번째로 우리 진흥원에서의 공유주방, 네 번째로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했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유주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자, 공유주방이란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 공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보다시피 이 공유주방은 그 사례를 보시면 먼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주방은 처음에 앤디 브라운 이튼 피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튼 피자라는 것은 워싱턴 DC의 유니언 키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니언 키친에서 약 석 달 동안 개발을 수행하였고 거기서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즌 피자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프리즌 피자가 처음으로 랭킹 1위가 되어 있어서 조그만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던 가장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튼 피자는 지역의 로컬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유 주방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적 효율성이 두를 수 있고, 두 번째로 서로 간의 교류, 세 번째로 낮은 비용, 네 번째로 안락함,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학습,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공유 주방은 처음에 다양한 투자, 특히 이런 유지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있는데요. 처음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메인 유지 보수 비용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로 소셜 인터랙션인데요. 여기서는 그들이 처음에 같은 직종에 있기 때문에 많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고 관련 기술, 그다음에 그런 판매 루트 이런 것들 가장 서로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의 전략이 있습니다. 비용은 아시다시피 렌털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될 수 있고 특히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많은 비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비니언스랑 딜리버티 앤 러닝 이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저희의 진흥원에서의 공유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공유 주방은 단순히 어떤 키친 문화에서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공유 주방은 스타트업들이 식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2019년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법적인 테스트를 다 해봐서 식품이 안전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이후인 2019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작되고 나서 법적인 개정은 2021년 12월에 법도 개정이 돼서 법적 근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공유 주방은 46개의 사업이 되어 있고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공유 주방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범위, 즉 manufacture, processing, cooking, storage, repackaging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 공유 주방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법적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생산, 두 번째는 간접적인 생산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산은 내 공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나의 제조 기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생산, 즉 OEM 생산은 제가 브랜드만 가져갈 수 있고 그 제조 기록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특히 OEM, 즉 간접적 생산 방식은 초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하이 프로텍션 코스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생산 기술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생산할 경우에는 브랜드와 제조기를 모두 가져갈 수 있고, 아까 우리 OEM의 간접 생산 방식의 단점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은 충분한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한 것들이 공유 주방입니다. 공유 주방은 내가 직접
제조 시설이 없지만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생산 비용, 그다음에 생산품에 대한 위험성, 나의 그 레시피 이런 것이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이 공유주방을 향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단점이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진흥원 빼고는 거의 한 5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진흥원이 유일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진흥원에서의 공유주방은 한국에서의 공유주방은 보시다시피 단순히 키친 개념에서가 아니라 제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확대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쉐어 키친이 아니라 쉐어드 푸드 팩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는 아까 장비 렌탈, 그다음에 기술, 다양한 제조, 교육, 장비 교육 등을 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참석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에 특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생산시설이 저희가 있습니다. 2개의 생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토메이션 프로덕션 퍼실리티랑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해석, 쉐어드 웨어하우스 in the rows used free, 그 다음에 equipment operate training, production technique training, process standardization 등 다양한 것이 있고요.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신생 기업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기술과 전문가들이 있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유주방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펑셔널 푸드 포뮬러 센터, 기능성 식품 제형 센터와 두 번째는 파일럿 플랜트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쓰는 게 기능성 식품 제형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기능성 식품 제형 센터는 액상 위주의 생산품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인 펫 베버리지나 리퀴드 스틱, 스파우트 파우치, 쉐이펑 형상 파우치, 사면 파우치, 연질 캡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유주방은 완제품 생산이기 때문에 패키징 라인이 마지막 최종 제품 패키징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있는 이러한 이런 다양한 제조 퍼실리티 앤 이케보다도 이러한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충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럿 플랜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말화 특화 공정입니다. 여기는 분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발효 장비, 동결 건조 장비, 스프레이 드라이어, 파우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장비가 있고요. 특히 완제품 카테고리에는 분말 스틱 포장, 분말 파우치, 추어블정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분말 장비, 추출 장비, 동결 장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지원해줬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코아 바이오고 여기는 입주 기업인데요. 이 코아 바이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콤부차, 액상 콤부차 생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끔 제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병류, 즉 병류로만 생산 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병류 제품이 산업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같이 액상, 페트, 간편한 액상 페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지금 현재
제품을 런칭해가지고 지금 성황리에 처음에 6,000병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판매되고 있고 기업의 수익 또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원했던 소프트 바이오입니다. 여기는 지금 진흥원에 있는 벤처 기업이고요. 여기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단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유 또는 음료를 개발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벤처 기업이다 보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기술, 장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 와서 같이 저희랑 연구 개발을 했고요. 특히 여기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노력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식물성 연유, 제가 지금 동물성 연유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연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료, 단백질 베버리지 음료라든지 알룰로스 제품 등 만들어서 벤처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지원해 드렸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SBC라는 컴퍼니입니다. 이 컴퍼니는 코스메틱 로 매터리얼 회사인데 이 코스메틱 회사는 말 그대로 화장품 화자이기 때문에 아무 이렇게 식품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코스메틱 자체도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디어, 이 원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지금 토종 저희가 기능성 식품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스틱, 젤리, 탑을 만들었고 특히 이러한 식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 이 코스메틱 회사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 방법, 유통, 하다못해 해썹, 생산 관리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원 사업도 같이 수주를 해서 이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 끝났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공유주방을 통해서 우리 신생기업, 새로운 기업, 이제 스타트 기업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장비, 이런 제조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기술 전문가들이 직접 도와주고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제품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유 주방,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석 차장님 성공적인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주방 사례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해서 혁신 기술을 창조하고 더 나은 제품을 시장에 배포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모실 연자는 아리아 바렐라 캄포님입니다. 스페인의 ODS 프로틴의 CEO를 맡고 계십니다. 푸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차세대 단백질을 발효와 필라멘터스 펑자이 균사체 단백질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물 기반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해 고품질의 영양가가 넘치는 친환경 균사체 단백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발효 기반으로 어떻게 차세대 단백질을 전 세계에 공급할 것인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단백질 전환의 가도를 촉진하는 발표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네, 스페인은 아침 시간인데요. 다들 반갑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리아 바릴라라고 합니다. ODS 프로틴의 창립자입니다. 푸드테크 기업으로서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ODS 프로틴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발효와 업사이클링이 어떻게 차세대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며 기능성 있는 지속 가능한 식품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명께가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식량 생산 능력을 약 70% 증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식량 체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백질과 깨끗한 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미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식품을
네, 개입해서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현재 이동하지 않아서 전환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3분의 1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네, 아직 1페이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도전 과제를 보겠습니다. 2025년 이후로 인구가 10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 세계 식량 생산 능력의 약 70% 이상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문제는 토양, 깨끗한 물, 그리고 천연 자원이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미 작물의 생산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태그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 단백질이 많이 회자되죠. 양질의 영양적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식량 체계를 확장성 있게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반의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술이 도입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견실한 솔루션, 해결책을 모색해서 해당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발효에 있습니다. 왜 발효가 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거의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대두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작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발효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필라멘트 스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섭취를 촉진할 때 이 펑자이 균사체를 통해 업사이클링을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액상 발효를 통해서 차세대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균사체 단백질 마이크로 프로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플래그십 모델은 바로 나와 프로틴입니다. 균사체 단백질로서 버섯 균사체를 통해 해당하는 방식인데 4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량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등한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지방 함량은 낮고 콜레스테롤이 적습니다. 건강한 성택을 촉진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낮은 혈당 지수를 갖추고 있죠.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기능성과 다양한 활용성 중심으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과 지방 유지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조리 가공에 유리합니다. 고유한 감칠맛, 우마미도 있어 풍미를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클린 라벨로서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물과 에너지 사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식품산업 부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순환경제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게 유익한 윈윈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프로틴을 활용한 다양한 적용 응용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보신 것처럼 다양한 버티컬, 수직 식품 산업 체계들과 협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기회 요소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조적 그리고 영양학적 가치를 모두 줄 수 있는 것이 균사체 단백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물의 대체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해산물 보이시죠? 문어가 보이실 텐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문어가 주요 어류로서 소비를 많이 하는 식품입니다. 어류와 단백질이 비슷한 특성과 함유량을 가지는 해산물 제품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용으로서 기능성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이나 크림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백질은 주류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영향력은 단순히 원료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단장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데요. 식품 체계의 방식 자체를 재변혁해 나가고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업들과 활용하는데요. 이 배출량을 줄이고 식품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그들이 폐기한 제품 부산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품의 30%가 다 낭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폐기하기보다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사체라는 것이 천연으로 업사이클링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부가 가치의 식이섬유를 가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술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가용한 부산물 공급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는 결과가 이 프로세스에서 탄생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합을 맞출 때 실질적인 가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기업 중에서 이 감자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수톤에 달하는 부산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형, 대형, 그리고 못생긴 감자 등 다양한 감자들을 취급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단순히 감자 부산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로서 저희 프로세스화하는 자원화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량 영양소를 원재료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막대한 비용인데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생산업자에게 큰 비용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보시겠습니다. 감자 산업 쪽과도 협업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어서 아갈 인더스트리라는 해조류 부산물 쪽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중에서 미생물학 쪽에 이용이 되는 것들 그리고 식품 산업에 이용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화 과정에 있어서 적색 조류를 활용합니다. 이때 바이오매스가 많이 폐기되게 되는데요. 현재는 가축에 주로 공급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고자 했던 것은 주 원료였습니다. 저희의 이 브로스 배양액을 축출하는 데 핵심 과정이기도 합니다. 발효를 할 때 각기 다른 단백질들을 생성하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아쿠아 피드 컬처를 해서 배양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수산 배양의 서큘러 원형으로 현재 클로즈가 되었는데요. 주요 문제는 이 피드 먹이를 줄 때 한 어류가 또 다른 어류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발효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발효가 있습니다. 부산물 활용을 통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협업하는 업계 중에서는 목재도 있고요. 과일 펄프도 있습니다. 육류 부산물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세지를 생산하고 남는 육류 부산물도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균사체, 균도 있고 각기 다른 부산물류 공급원들이 있을 텐데요. 혼합을 통해 고가치를 생성하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시장성의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재료를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최종 패키징, 바이오매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텍스타일, 섬유를 할 것인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가능성의 원천들이 보이실 텐데요. 시장은 이미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합리성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도 저렴하고 제품의 가격도 저렴했었습니다.
패키징, 포장도 견고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검증성을 받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유가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밸리데이션,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요약해 보면 어떻게 시장에 이 기술들을 적극 배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B2B 기업입니다. 기업들에게 접촉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촉진합니다. 핵심 모델은 원료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나와 프로틴, 균사체, 단백질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혼합업체, 식품 업체도 접촉을 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완제품을 공동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균사체 단백질은 신제품으로 시장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고객사들께서는 어떻게 실제 이행하고 구현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야지만 개발이 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인하우스의 공동 개발 모델을 통해서 이 제품을 고객에게 보여드리고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시장에 실제 도래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저희가 R&D 협력을 산업계와 함께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스트림을 통해서 신재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 가치 사슬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 챌린지 도전은 저희 세대가 당면한 주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명에게 이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세대 단백질을 통해서 차세대에게도 기능성, 건강한, 지속 가능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 CEO님, 귀중한 통찰 관련해서 이 균사체 단백질 관련 단백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원재료로서 육류와 같은 질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안을 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가 핵심 열쇠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별도의 Q&A 세션을, 질의응답 세션을 웨비나 말미에 가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Our third speaker. 네,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럼에서 CEO를 맡고 계신 루이스 키메노 모랄님이십니다. 유럽의 젊은 투자자 공모전에서도 투자를 받는 데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만드는지,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크린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오슬롬에서 COO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테크에 기반한 기술 회사입니다. 저희의 본사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바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바이오테크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능동적인 기능성을 저희가 패키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포장재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맥락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실룸은 패키징 자체를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또는 식품 폐기물이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유통기관에서, 그리고 또 이 식당에서, 그리고 또 소비자 단계에서도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저희는 분명히 이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또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눈에 이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음식이나 식품이 양호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실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패키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포장이 지속 가능한 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재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품과의 적합성을 보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능성일까요? 아니면 내구성일까요? 여러 가지 패키징이 좀 더 오래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 바로 내구성에 관련한 것일까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이 하나만의 요소가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에는 기존의 소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품의 소재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더 어떤 특정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생각을 할 때 적합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진공 보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에서는 많은 기존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라든지 그리고 PET라든지 PP 등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소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재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PLA라든지 그리고 기타 태비화나 생분해성이 있는 소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 새로운 소재들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소재보다 더 나은 것인가? 이것은 또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의 구성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용하는 복합적인 소재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유럽에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은 물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복합 소재에 비해서는 단일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 소재가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단일 소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은 물론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패키징과 또 기능성 패키징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패키징 그리고 또 능동형 패키징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호와 그런 운송을 넘어서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스마트 패키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는 물론 기술적인 것으로도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스마트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포장적인 차원에서도 그 스마트한 포장 기술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요, 바나나와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벌써 껍질이 벗겨진 오렌지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포장의 형식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사실 이런 기존의 방식이 익숙한 방식일 것입니다. 네, 제가 스마트 패키징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기술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스틴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틴트는 능동형 포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가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한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틴트 퓨어라는 제품 라인이 있는데요. 네, 이 진공 실링 컴포넌트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대표적인 항균 첨가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재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육류와 생선과 같은 신선식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기존에는 코팅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의 코팅에 의하면 그 패키징 자체가 재활용 가능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첨가제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코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속 가능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포장재에 저희의 스틴트 퓨어의 향균 첨가제를 사용을 해서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연장하면서도 식중독균이나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아까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개의 패키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일한 소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균 첨가제가 들어간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해당 소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단일 소재를 사용함에도 여전히 좋은 장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라인 중에 하나는 스틴트 프레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에 적용되는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부 습도를 조절하고 수분 차단 기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포장 용기 내부에 최적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식품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해당 식품이 좀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품의 신선도를 지키면서도 그와 동시에 단일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은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음식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스틴트 프레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자연의 지속 가능성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패키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틴트 프레쉬를 통해서 흡수를 조절하고 수분 차단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다른 패키징 솔루션에 비해서는 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드바이브에 대한 것인데요. 이 애드바이브를 포장과 함께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애드바이브를 포장에 있어서의 바이오 센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드바이브는 이 패키징에 부착이 되어서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품질이 저하될 경우에 그 신호를 통해서 색깔의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면 이 유통기한도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균군을 이 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를 부착을 함으로써 이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이 해당 제품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식품 내에서 품질을 저하할 수 있는 주요 세균군이 증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드바이브 바이오 센서를 사용을 하면 식품 안전을 높여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식품 폐기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는 패키징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패키징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 솔루션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에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바이오 센서 애드바이브를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가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육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기존의 패키징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복잡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특정한 속성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식품의 손상을 줄이고 또 식품의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런 기능성을 사용을 해서 패키징 위에 바이오 센서를 붙임으로써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식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해당 식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기능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한 요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소재의 고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단일한 소재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물론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들의 소재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기존의 그런 패키징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가능성도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재활용성을 고려해야지만 또 우리가 또 소비자들의 니즈에 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의 스마트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어떤 해당 제품이 패키징을 과연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식품이나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패키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키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단일 소재로 좀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패키징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성을 또 추가를 함으로써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해당 제품을 지키고 그리고 또 폐기물을 줄이고 또 식중독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패키징이 발전을 한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패키징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식중독 감소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당 포장재 자체를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만듦으로써 좀 더 우리가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랄님. 네,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발표가 끝나면 Q&A 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품 퀄리티, 품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솔루션이야말로 혁신적인 솔루션이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r. 다음 발표자로 황홍섭 딜라이트 푸드 CE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의 질감과 기능성 활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딜라이트 푸드는 팁스 기업으로 중소기업 진흥청에서 부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챌린지 최종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고품질의 섬유 기반의 단백질 생산을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반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딜라이트 푸드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지금 화면 세팅하는 중에서 잠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맛있지만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싶은 딜라이트 푸드 황홍섭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지금은 포항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계신 익산이라는 지역에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성 고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요.
나는 동물성이 좋은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될까? 동물성을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인구는 25%가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 25%가 증가하는 인구 대비 더 많은 양인 40% 정도 되는 고기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이제 마켓 리서치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40% 증가하는 고기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전체 숲의 절반 정도를 없애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또한 어떤 곳에서는 동물성 질병들, 저희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다른 콜레라,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서 동물성 고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성 고기의 이제 규제들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성 고기라는 아이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성 고기가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알고 유럽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분명 오늘 먹기는 맛있는데 내일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비슷한 정도가 돼서 그래 가격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한번 먹어볼까 하는 도전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먹어봤을 때 좀 고기랑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고민들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28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것 같고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2028년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고기를 소비하겠다라는 시장 결과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식물성 고기라는 것이 소비자 반응들이 나쁜데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미국의 식물성 고기를 대표하는 두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랑 비욘드 미트의 주가를 가져왔는데요. 초기에 잘 나갈 때에 비해서 한 90% 이상 주가가 빠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났고 이 변화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요. 사람들은 비욘드 민트랑 임파서블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고기와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향이나 겉보기는 너무 그럴듯한 고기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씹었을 때 좀 스펀지 같은 식감을 갖고 있고 그것들 내가 고기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좀 미세 구조도 없는 이런 식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처음에 나왔을 때가 2018년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단백질 옵션으로 나는 선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프리미엄 마켓들만을 타겟으로 했었고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내가 매일 먹을 수 있고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옵션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들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시장 동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저희는 GFI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식품에 대한 연구하는 기관들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타겟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거는요. 저희가 식물성 고기를 만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기술이 압출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 압출 기술이 제일 잘하는 게 비욘드 미트에서 잘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채울 수 없다.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파이버에 대한 새로운 구조화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교수님들과 기관들이 말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메스 챌린지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서스테이너빌리티 대회인 대회에 올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참여한 기업들 중 유일하게 온전히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파이널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파이버 기술이 세계적으로 식물성 고기에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의 좀 비교표도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한 기업이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단백질 구조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사용해서 어떤 공정을 사용하면은
어떤 좋은 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계에 도전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기업이 스위스의 플랜티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유변학이라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더 또렷하고 더 쫄깃하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창업한 지 4년 만에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들조차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이제 파이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버스타라는 기업은요, 시트러스 파이버를 활용해가지고 그것들이 고기에 적용되면은 좀 더 쫄깃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아가서 같은 시트러스 파이버는 좀 특정한 식감만 낼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정제되고 원하는 길이와 원하는 직경의 파이버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식감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식물성 고기를 만든다는 일은요. 콩을 재배하고 거기서 콩 단백질을 만들고 콩 단백질을 압출이라는 공정을 토대로 고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기존의 식품 산업에 응용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압출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기술, 다이어터리 파이버 신소재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유변학을 이용한 이제 구조화 기술, 이 두 가지를 핵심 기술로 잡고 있습니다. 요거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왼쪽에서는 그냥 물만 넣은 거고요. 중간에는 마이크로 파이버를 물에다가 더한 것, 마지막에 나노 파이버를 더한 세 가지 조합을 이제 낙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오른쪽에 나노 파이버,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을 넣었는데요. 그것들을 넣으면서도 훨씬 더 얼음조차도 강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저희는 단백질의 구조화를 일으키고 단백질을 더 쫄깃하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기술은요, 저희가 만드는 그 식이섬유라는 거는요, 업사이클 소재, 멍게나 아니면은 폐 농업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오 합성을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우드 펄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나노 스케일에서 마이크로 스케일까지 다양한 직경과 다양한 길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결정도를 바꾸거나 표면 전하를 바꾸거나 하는 등 좀 다양한 물성들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다양한 식감들이 구현된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핵심으로 갖고 있는 기술은요, 유변학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식품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제 압출기라는 것, 앞에 보이는 사진의 장비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년도 되면은 이제 익산에도 저희가 들어올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익스트루더라는 부분 장치가 있고요. 거기 안에 스크류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도와 압력을 가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상력만 가지고서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변학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요. 그 내부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변성되고 그리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까지 그리고 저희가 넣은 파이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더 좋은 텍스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좀 소프트한 물질부터 좀 더 단단한 물질, 쫄깃한 물질까지도 고기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압출 기술에 더해서 새로운 소재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 소재 기술을 유변학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구조화를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AI로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2주 이내에 이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욘드 미트나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경쟁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234% 정도 개선된 식감을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 보이시는 니트라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식이섬유 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쫄깃해지고 또 어떤 식이섬유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는 저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리나 치킨들부터 돼지고기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식감을 직접 구현한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화를 진행할 때는요, 이제 케이터링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은
그 식물성 고기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로 시작을 해서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터링을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들과 만났었고요. 여기서 만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떤 섬유질들이 만들어지면 좋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거는요, 업사이클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다양한 업사이클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식이섬유를 만들어서 고기에 적용하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레토르트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상온용 제품에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식물성 고기가 식품에 적용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품 설계를 하고 있고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성 고기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요, 식물성 고기이기 때문에 동물성보다 더 좋은 영역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를 먼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 친화 식품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부드러운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열을 가열해서 더 부드럽게 만드는 되게 오랜 비싼 공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성 고기의 경우 파이버 설계를 바꾸게 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식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동물성 고기보다 더 저렴하게 고령 친화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저희가 발견했던 거는 이제 최근에 GLP-1 해서요. 비만 환자들을 위해서 GLP-1 호르몬을 투여하는 이런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요. 높은 하이 프로틴, 하이 파이버 두 가지 값을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의도치 않게 원래도 고기다 보니까 하이 프로틴을 만족시켰었고요. 그 고기를 더 고기같이 만들기 위해서 파이버를 많이 넣었었는데요. 이것들이 GLP-1을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GLP-1 프렌들리 푸드에 좀 집중해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돼서 공정들을 셋업하고 있고요. 현재는 300톤 정도 되는 공정을 이제 포항과 익산에 설비를 갖추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10,000톤 정도까지의 이제 공정 설비들을 들여서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소재를 하는 기업이었고요. 이 소재를 이용해서 대체육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맞춤형 식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잠재력을 발견했고요. 이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대체 계란이나 대체 우유, 대체 소스들을 만들 때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조금 더 계란답게 만들고 우유 같은 경우에 목넘김이 없다. 대체 우유들이 목넘김이 좀 어색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서 높은 시장 잠재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봤던 건 로봇 키친입니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로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동물성 원물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오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식물성을 이용하고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봇과 함께 연동하여서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시식회도 진행하고 다양한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의 제품들을 조만간 마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치킨이나 불고기, 돼지고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요. 한국식 제품들 혹은 KFC처럼 치킨들, 그다음에 좀 동남아에 적합한 제품들로 다양하게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글로벌 이슈에서도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푸드밸리에도 저희는 가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COP26 회의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단백질 변환이 적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발전들, 어떤 개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스 챌린지라는 스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유럽에다가 납품하는 다양한 식품 기업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만들어진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에 있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품 산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들이 발생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이끌려면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팁스나 랩 스타트업
대회나 매스 챌린지 등 국내외의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팀이고요. 저희 팀은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소재를 바탕으로 제품화를 하고 바이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셰프와 함께 그것들을 실제 고객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대표님, 식물 대체육 질감 중심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딜라이트 기술 덕분에 더욱 다양성 넘치는 고품질의 고기를 시장에서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st speaker we have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네시스의 유은영 매니저 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노보네시스에서 유은영 매니저님께서 더 친환경적인 식품의 미래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바이오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생물학에 기반한 혁신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은영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쉐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보네시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노보네시스에서 이제 생물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식품 제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노보네시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노보네시스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는데요. 이 노보네시스라는 이름은 생소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노보네시스가 두 회사가 합병으로 탄생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이 노보자임스 그리고 크리스천 한센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두 회사는 덴마크에 위치해 있는 회사이고요. 이제 크리스천 한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반한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100년도도 전에 1874년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오젬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젬픽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젬픽으로 핫한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효소 부문만 분할이 돼서 노보자임스라는 회사로 2000년도에 설립이 되게 되었고요. 이 노보자임스 그리고 크리스천 한센이 하나의 회사로 작년 1월에 합병을 하게 되어 노보네시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의 지사는 방배동 예술의 전당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효소 그리고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작년 2024년의 기준으로 매출액은 5.3조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만 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한국에는 15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를 혹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검색 창이 뜨시게 될 텐데요. 다양한 기사도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 한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 유산균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제품 중에서도 하나를 뺀 7가지 제품이 저희 미생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0여 곳에
R&D 센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30곳 넘는 곳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 주세요. Tiny but mighty agents of change, around since the dawn of life, harnessed to create our biosolutions. We could tell you about the science, but we'd rather tell you about the impact, bringing people's needs back into balance with those of our planet. Like avoiding mountains of food waste and better meeting her nutritional needs and theirs. Boosting crop yields by improving soil quality more sustainably, and removing that stain and those with detergent that saves energy and helps your clothes last longer with less reliance on chemicals, which keeps our rivers, lakes, and oceans healthier. While our probiotics work for your health too. Bringing our companies together means we can do even more, like creating animal protein without animals, giving old plastic new life to reduce carbon emissions down here, whilst developing renewable fuels to reduce them up there. And the remaining CO2, some of it will be turned into food. With the power of biology and our 10,000 dedicated minds,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Welcome to the era of biosolutions. Welcome to Novonesis.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식제품에, 식료품에 사용되는 바이오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세제라든지 농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품군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라든지 제과 제빵, 주류, 그리고 비주류도 마찬가지고요. 육가공 제품들, 수산 가공 제품들, 그리고 식물성 제품 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솔루션, 생물공학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보통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더 부스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거나 줄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맛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식감을 개선하는 부분 등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보존제라든지 당류 등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깊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 기한의 연장, 그리고 두 번째는 잉여 자원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클린 라벨이라고 불리고 있는 간결한 라벨,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마 답변하시는 걸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얼마만큼의 음식이 버려지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곧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이제 UN에서 2022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10억 톤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렇게 폐기되는 이제 아까운 저희 식품들을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효소 2가지를 통해서도 식품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을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군에 이제 국내에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바뀌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장 보관되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2031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될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한 미생물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균주들의 억제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제품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과제빵 그리고 밥에 사용하실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제 빵이 보통 버려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안전성의 이유보다는 빵이 딱딱해진다든지 마르게 됨으로써 버려지는 양이 40% 정도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브랜드인 노바밀 효소군을 혹시라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 노바밀 효소가 빵을 좀 더 촉촉하게 부드럽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제과 제품의 물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내의 제과 제빵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센시 브랜드가 있는데요. 센시 브랜드의 효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밥류 제품을 좀 더 밥알이 좀 더 탱글하고 촉촉하게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잉여 자원의 유용한 활용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보통 버려질 수 있는 이러한 보통 부산물이라고 불리는 혹은 잉여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 효소로 분해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부가가치가 더해진 제품들로 사용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분해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알칼레이스라든지 프로타맥스, 플레보잔 이렇게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효소 제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버려질 수 있는 잉여 자원들을 식품 첨가물, 시즈닝이라든지 다양한 부가가치가 부여된 제품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뼈에 붙어있는 살코기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돼지고기 뼈 근처에 이제 살코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소 처리를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뼈 그리고 추출물로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클린 라벨 혹은 저희는 간결한 라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간결한 라벨을 어떻게 하면 바이오솔루션으로 이루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미생물을 사용하시거나 효소 등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우유 그리고 컬처 균주이죠. 그리고 식감 개선제 그리고 artificial flavoring 향진제 그리고 향료, 당류 등의 다양한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간결하게 우유 그리고 컬처 이 두 가지 등으로 짧게 원재료명을 줄이실 수가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BB12, 그 LGG 여기에 아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위에 이제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8가지 위에 보이는 카테고리는 임상 결과를 통해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BB12 그리고 LGG 같은 경우에는 장내 건강, gastrointestinal health, 그리고 immune health, 면역 증진의 효과까지 인증이 된 제품들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지사 노버자임스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슬라이드 자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QR코드로 이제 스캔을 하시게 되면 저희 노버네시스 오피셜 사이트에 푸드 앤 베버리지 바이오 솔루션에서 저희 제품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thank you, Miss Ryu, for 네, 유은영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노보네시스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앞으로의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과 연사분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we currently have 현재 질문이 1개 채팅창에서 접수되었네요. 한국인 참가자인 YC 리 님이 개진해 주신 질문입니다. 세션 1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운영을 축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1번 상온 제품 중 액상이나 분말 제품도 생산이 가능할까요? 2번 상온 제품뿐만 아니라 냉장이나 냉동식품도 생산과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3번 제형이나 보관 조건과 관련 없이 편의점용 소포장 제품의 생산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단편적인데 향후 가능하시면 설비 소개 자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하실 수 있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원은 액상, 분말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 냉동, 보관식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업들이 원하는 상품에 따라서 저희가 좀 포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저장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저희가 품질 이렇게 계속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소포장 또한 저희가 업체 니즈에 맞게 저희가 조금씩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마이크가 안 되나요? 섹션 3 질문인데요. 스틴트 첨가제를 포장재에 적용했을 때 제품에 전이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Yes, thank you. It's actually a very good question.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모든 솔루션 그리고 스틴트 솔루션은 바로 전이나 이염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키징의 위에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렴한 하나의 그러니까 식품 위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 위에 붙여지는 기술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신선한 그런 식품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첨가제를 함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그 스틴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식품이 아니라 포장재에 붙여지기 때문이죠.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the Danish audi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mment. 덴마크 참석자께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거주하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해요. 딜라이트 푸드 황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발표 중에 동물성 친화식품보다 저렴하게 고령 친화 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맛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령 친화식품으로서의 식물성 고기가 맛적으로 어떤지랑 그다음 가격적으로 어떤지 두 가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맛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예를 들면 고령 친화식품에서 가장 큰 단점이 좀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레토르트 식품, 뭐 3분 짜장이나 3분 카레 같은 거 드셔보시면 고기가 좀 어색하게 뭉개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 친화식품에서 그 동물성 고기들이 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식물성 고기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좀 장점을 갖게 되고 저희는 이미 온도적으로도 레토르트보다 더 고온에서 처리를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식감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상의 이제 가격적인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닭고기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이제 식물성 고기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고령 친화식품에 적용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섹션 4 노보네시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사이클링이 아무래도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물이나 혼합 같은 위생적인 부분에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보네시스는 이런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면서 원료를 확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유해 주신 덕분에 살짝 슬라이드로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그 원료는 아마 그 원재료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업사이클 원료는 각국의 식품 안전 그리고 식품 위생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식품의 기준 그리고 규격이 매우 엄격한 편인데요. 한국에서는 업사이클링 식품에 대한 KS 표준이 있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UFA 같은 단체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 말씀 주신 그 원료는 저희 고객사인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잉여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은 제조업체 쪽에서 정부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제품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실례가 안 된다면 은영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이 효소들이 여러 가지 효과를 식품에 주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빵의 식감 개선, 다양한 효과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특정 효소를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이 효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덕분에 저희가 미리 어떻게 하면 가장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의 구조 그리고 성분의 작용에서 이제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제 같은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제 전분에도 이제 가수 분해를 하는 아밀라제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 보시면 좀 알기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비기한 연장에 사용될 수 있는 노바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촉감을 제빵 제품들을 촉감을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노바밀의 효소 제품군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잘게 끝에 부분이 잘게 잘라지게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성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제빵 제품들이 촉촉하게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제가 공유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채팅방에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직접 손을 들어서 발언해 주셔도 좋습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s?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덴마크 참석자들 중에 있으실까요? 네. 또 발표해 주세요. ODS 프로틴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퍼멘테이션 과정이 궁금한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미세균 단백질 생산 방식, 예를 들어서 연속 배양 방식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전통적인 생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액상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를 할 때 우선 생물 바이오 리액터에서 제약 쪽에서 쓰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 쪽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푸드 체인의 이 D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할 때 연속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생산하는 재료의 원재료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센소리 아터를 기반으로 100% 정밀 기반 제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 대비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업스트림 과정에서 발효를 합니다. 업스트림 단에서 상류 단에서 발효를 하고 다운스트림 단에서 저희 핵심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사체 추출을 할 때 이 질감이 최종 제품 단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다운스트림 단의 공정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이 저희의 차별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정 절차를 기반으로 저희의 영업 기밀이겠죠. 저희 영업 기밀을 통해서 경쟁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e response.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 같은 ODS 프로틴 대표님께 하고 싶은데 미세균 세포벽에는 베타글루칸이나 키틴 같은 성분들이 구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사용하시는 미세균에도 베타글루칸이나 키틴 같은 식이섬유가 나와 프로틴에는 어느 정도 함유되고 있는지 혹시 함유되고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업화 수준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양적으로 얼마만의 섬유 양이 함유되어 있는지가 맞을까요? 만약에 영양학적 함량이 궁금하시다면 특히 라이더스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에 포뮬라 배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 형태로 이미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공유가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임상 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고요. 아직 임상시험은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인간 섭취에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네, thank you. 지금 퀘스천 박스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YC 리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딜라이트 푸드의 황 대표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비욘드 미트에서는 앞으로 미트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우월성을 떠나서 타겟이 국내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리얼 미트가 아닌 이 미트 애널로그라는 한계에 대한 혹시 전략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비욘드 미트사를 대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답변 먼저 드리면요. 그 미트라는 이름을 명칭에 쓰지 않는다는 결정은 주로 정부 주도의 결정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기업들은 그걸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의 전략이 어떤 것이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관점에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도 미트라는 단어는 쓸 수 없는데 요리명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제육볶음을 만든다, 아니면 불고기를 만든다, 한국 요리에서는 그럴 거고요. 해외 요리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꼭 저희가 식물성 불고기라고 붙일 필요 없이 불고기라는 이름으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 식물성 고기 시장은 그쪽으로 좀 더 표시사항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을 매우 저감해서 거의 넣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다른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패티를 바로 익혀서 바로 먹기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패티에다가 시즈닝을 해서 구웠는데 그런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트륨 함량을 높여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YC 리 님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마지막으로 코멘트나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식품의 그런 생산 업체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라벨에 대해서 혹시 우려 사항이 이슈를 직면하고 계신가요? 그런 라벨과 관련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뭐 딜라이트 푸드라든지 ODS 아니면 대답하실 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라벨과 관련해서 어떤 그 프로세싱의 이슈가 어떤 프로세스를 직면하고 계시나요?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식품 가공을 너무 과하게 됐다라는 그런 레이블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이게 유럽을 중심으로 울트라 프로세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과연 울트라 프로세싱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만든다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것도 누군가는 울트라 프로세싱으로 보는 팀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좀 에디티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보존제나 합성 착향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제 기준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도 그거를 좀 더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클린 라벨을 만드는 것들을 매우 좀 주목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단백질, 물, 지방, 그다음에 섬유질 이 네 가지 성분 이외에 어떤 첨가제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충분히 유통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제품화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다 보면은 저희도 그 클린 라벨이 아닌 조금 더 에디티브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에디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소세지나 다른 기존에 있는 식품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에디티브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정도 제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세지를 먹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클린 라벨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원하는 제품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ODS나 노보네시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B2B 기업을 표방합니다. 원재료를 100% 마이크로 프로틴, 균사체 단백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로 하여금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공급할 수 있을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많이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고객사에게 제공해서 고객의 최고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Thank you. 답변 감사합니다. 노보네시스에서 혹시 답변 부분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식품 보존제라든지 이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울트라 푸드 프로세싱,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네, 정확히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Backlash Against UPF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효소라든지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천 년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치즈가 우연히 제조가 되었다든지 이제 저희가 흔히 먹고 있는 김치라든지 맥주 등도 모두 이제 효소 혹은 유산균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나 미생물 혹은 미생물 등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UPF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보존제라든지 향료 이런 것들을 덜 사용하거나 배제함으로써도 이제 맛있는 식감도 좋고 맛도 있는 제품들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세미나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e hope today's discussions provided insightful perspectives on sustainable. 네,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 솔루션의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푸드 업계의 미래 영감의 원천의 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일 세션을 종료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보를 슬라이드를 통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Explore South Korea 프로그램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 파견단에게 기회를 드린 것인데요. 글로벌 푸드 얼라이언스가 한국 식품 업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푸드 위크라는 전시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CJ 제일재단과 할인과 같은 최대 규모의 식품 제조업체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에이전시와 KFRI와 같은 공공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향을 타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3차 푸드추 온라인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시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일정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미래도 함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하루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